억만장자 강 회장이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며 비웃는다. 애가 벌써부터 거지. 근성에 찌들었네. 쓰레기나 주워서 뭐가 되겠어? 소년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에 들린 봉지 안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들어 있었다. 이건 비자금 계좌! 불법 재개발 서류? 돌려주려 했던 아이는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리고 회장은 냉정하게 말한다. 그 서류. 불태워 그럼 돈은 줄 테니 입만 열지 마라. 절망 속에서 아이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가 내린 결정은 거대한 재벌의 운명을 뒤흔드는 불꽃이 된다. 억만장자의 몰락과 소년의 눈물, 그리고 세상을 뒤바꿀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60층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연은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는 강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죠.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강도연은 잠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정표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다운 위엄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강도연이 이룬 것들을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으니까요. 건설업으로 시작해 유통, 금융, 제조업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직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기업 제국의 황제였죠. 텔레비전만 틀면 강도연의 성공담이 나오고 신문 경제면에서는 그를 한국 경제에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도연 본인은 그 모든 찬사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였고 자식들은 아버지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용돈만 축내고 둘째는 아예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며 집을 나간 지 3년째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강도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의 임원들이 강도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예 회장님 하며 따랐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경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두려움과 이익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죠. 강도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잃는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서울 서남쪽 구로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3살 민수는 어머니의 기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또 한 번 거칠게 기침을 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폐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치료비는 민수네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죠. 아버지는 민수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에 걸린 이후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병과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죠.
민수야, 학교 가야지.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민수는 라면을 끓여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반찬이랄 것은 김치뿐이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민수는 항상 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주울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오늘도 편의점 앞에 버려진 음료수 캔 몇 개와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그것들을 학교 가방 옆에 매달린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야, 민수, 또 쓰레기 줍냐? 저 같은 반 친구들이 놀려댔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일에 익숙해졌거든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서라면 친구들의 놀림 따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도시락 대신 작은 빵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민수는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방과 후가 되자 민수는 친구들과 놀지 않고 곧바로 집 근처 골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게도 재활용품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종이박스들과 유리병들을 주워 담으니 큰 봉지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는 민수를 보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많이 주웠네. 네, 아저씨. 얼마나 나와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2,500원 정도 나오겠다. 아저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2,500원짜리 지폐를 받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동전통에 넣으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10만 원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치료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어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언젠가는 어머니를 병원에서 완전히 낫게 해드릴 거야.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류들과 계약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지만 강도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만 같았거든요. 같은 시각 구로동의 작은 방에서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다르게 마무리되었지만 운명은 곧 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도연의 주변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회의를 주재하던 강도연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의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내부 검토 착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강도연이 비서실장을 불러 물었지만 비서실장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몇몇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강도연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업을 확장하면서 완전히 깨끗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몇 가지 복잡한 거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너질 리는 없지. 강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죠.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이번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도연은 평소 즐겨 찾던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이 영 입에 맞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침에 본 신문 기사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민수는 학교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데 몇몇 아이들이 민수의 가방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야, 민수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쓰레기 냄새 같은데?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놀려댔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매달린 비닐봉지에서 약간의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재활용품 줍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수야, 너 왜 맨날 쓰레기만 주워? 창피하지도 않아? 반장인 성훈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성훈이는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민수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창피하지 않아.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거야.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로 어머니 병원비를 보태니까. 성훈이는 민수의 대답을 듣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킥킥거렸어요. 거지 새끼가 변명이나 늘어놓네. 쓰레기나 줍는 주제에 당당하긴. 그런 말들이 민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워 담는 건 쓰레기가 아니라 꿈이 될 거야. 방과 후가 되자 민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재활용품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의 놀림이 특히 심했던 탓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구로동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와봐. 네, 아주머니. 민수가 다가가자 아주머니가 상한 사과 몇 개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랑 나눠 먹어. 상한 데만 도려내면 먹을만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민수가 깊이 인사를 드리자 아주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 기특하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오늘도 제법 많은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나온 포장지들이 많았어요. 민수는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봉지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는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왔구나. 그런데 요즘 재활용품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말이야. 고물상 아저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얼마나 나오는지만 알려주세요. 계산을 해보니 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민수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민수가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준 사과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민수를 놀렸지만 동네 어른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도연은 회사 법무팀장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요즘 검찰에서 대기업 비자금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는 문제 없겠지?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문제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토지 매입 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법무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날 밤 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준 사과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안 좋던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민수는 친구들의 놀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대신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재활용품 팔아서 2,000원 벌었어요. 우리 민수 정말 기특해. 어머니가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민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도연과 민수의 하루는 각각 다른 걱정과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실은 조금씩 엮여가고 있었어요. 곧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듯 밤하늘의 별들도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있다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강남대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요 며칠 계속된 불안감 때문에 강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무팀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니 정말로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10년 전 진행했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의심받을 만했어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길가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는 작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차 세워봐. 강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강도연이 자세히 보니 13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레기 봉지를 들고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어요. 민수는 오늘도 학교가 끝난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 몇 개와 종이 상자를 발견해서 봉지에 넣고 있었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터라 조금 피곤했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면 힘이 났어요. 강도연은 창문을 내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고
손에 든 봉지도 낡아 보였어요. 강도연의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터라 마음도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야, 꼬마. 강도연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급 승용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권위적이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애가 벌써부터 거지 근성에 찌들었네. 강도연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쓰레기나 줍고 다니니 인생이 그 모양이지. 그의 말투에는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신이 쓰레기를 줍는 이유를 저 사람은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강도연은 이미 창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가자. 이런 거지 새끼들 보니까 기분 나빠. 강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차가 떠나간 후에도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걱정하실 테니까요. 민수는 봉지를 다시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거지 근성, 쓰레기나 줍는다. 인생이 그 모양. 하나하나가 다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금세 마음을 추스렸어요. 저런 말들에 흔들릴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이 하는 일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소중한 일이었어요. 강도연은 집에 도착한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적막함이 강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강도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어때? 사실이잖아. 가난한 놈들은 원래 그런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각 민수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오늘 번 돈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2,500원 벌었어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머니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 봐서요.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고마워, 우리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민수는 낮에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탄 차는 정말 비싸 보였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분명 돈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자신 같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민수는 곧 결론을 내렸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만약 저 사람 가족이 아프다면 저 사람도 뭐든지 할 텐데.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주워온 봉지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들을 줍다가 우연히 함께 들어온 서류 봉투였죠. 민수는 그걸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서류 봉투 안에는 강도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현의 비서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회사의 기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운명은 이미 강도현과 민수를 하나의 끈으로 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낮에 만났던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강도현과 민수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만남이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피곤했지만 어머니의 아침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의 기침은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수야.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빛이 평소보다 창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민수는 태어난 척하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민수는 어제 주워온 재활용품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바로 고물상에 가져갔지만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한 거예요. 플라스틱 병들과 종이 상자들을 분류하다가 봉지 맨 아래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봉투를 꺼내 살펴봤어요.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진 봉투였고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이 생겨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읽어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불법 토지 매입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서류들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현. 민수가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중요해 보이는 서류를 길에서 주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는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민수는 계속 그 서류 생각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 서류와 관련된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요. 경제면을 읽어보니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요즘 검찰에서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주운 서류가 그런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과 후가 되자 민수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활용품 줍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집에 가서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부엌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민수가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제발, 제발.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수도 함께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민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폐출혈이 심하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대략 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민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그때 민수는 집에 두고 온 서류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서류의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민수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자 민수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서류를 가져와야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민수는 버스비도 아껴야 할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불법으로 돈을 숨겼다는 내용도 있고 땅을 불법으로 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강도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는 인터넷에서 강도연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도연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진을 보니 바로 어제 길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남자였어요. 저 사람이.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사람의 비밀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서류를 강도연에게 돌려주면서 어머니의 수술비를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서류를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 작은 봉투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민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강도연이라는 거대한 권력자의 운명이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강도연을 찾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민수에게는
어머니보다 소중한 건 없었으니까요. 수술이 끝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민수는 복도 의자에서 잠깐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밤을 새웠어요. 의사가 나와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민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입원비와 치료비가 상당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어요. 당장 수술비 500만 원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니요. 어머니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민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일단 일주일 안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민수는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수는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강도연을 찾아가서 이 서류를 돌려주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강도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인터넷에서 강도연이 경영하는 회사 주소를 찾아봤어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강도연의 회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고 로비부터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민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도연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민수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은 민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시려면 사전 약속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중요한 서류를 찾아서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직원은 봉투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경비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곧 경비원들이 나타났어요.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거라고 생각되는 서류를 주어서 돌려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설명했지만 경비원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류 좀 보자. 경비원이 손을 내밀었지만 민수는 서류를 내주지 않았어요. 직접 회장님께 드려야 해요. 민수의 말에 경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강도연의 비서실장이 내려왔어요. 안내데스크에서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민수는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민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이 서류로 뭔가 요구하려는 건 아니지? 비서실장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돌려드리려고.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은 민수를 공갈 시도자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꼬맹이가 감히 회장님을 협박해? 경비원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돌려드리려고. 민수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아무도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출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소란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회장님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만나달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이 설명했어요. 강도연은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길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거든요. 너, 어제 그 아이구나.
강도연이 민수를 알아봤어요. 민수도 강도연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회장님을 아세요? 비서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어제 길에서 본 적이 있어.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역시 가난한 놈들이 다 그렇지. 뭔가 얻어낼 생각으로 기어오르지. 민수의 마음은 깊이 찢어졌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오해받다니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를 돌려드리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하려는 거야? 강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애들 상대하지 마세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저 정말 나쁜 마음 없어요. 민수가 울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은 민수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 서류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장님이 잃어버린 거 맞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강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서류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서류 좀 보자. 강도연이 말했어요. 민수는 희망을 품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연이 봉투를 열어보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극비 서류들이었거든요. 이걸 어디서 주었다고? 강도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구로동 길가에서요. 재활용품이랑 같이 있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단순하게 주워온 것일까요? 좋아. 서류는 잘 받았어. 강도연이 말했어요. 민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치료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강도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 서류를 본 건 분명하지?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너는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런 비밀을 아는 아이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지. 민수는 강도연의 말투에서 위협을 느꼈어요.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위험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냥 어머니 치료비만. 민수가 떨리며 말했어요. 치료비? 강도연이 비웃었어요. 내가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협박이야, 협박? 강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방법도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더욱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나와 상관없어. 그날 민수는 빈손으로 병원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치료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며칠이 지나자 민수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큰 돈을 쥐었다더라. 구로동 골목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가 과장되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민수가 뭔가 큰 비밀을 쥐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민수를 무시하거나 놀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야, 민수, 너 정말 돈 많이 받았어? 우리도 좀 나눠줘. 아이들이 민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소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수가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재벌 회장한테 갔다며? 평소에 민수를 괴롭히던 진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가 다시 해명했지만 진호는 민수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진호가 민수의 가방을 뒤지다가 서류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류를 복사해 두었거든요. 이게 뭐야? 진호가 서류를 펼쳐봤어요. 그건 그냥. 민수가 당황해하며 서류를 되찾으려 했지만 진호는 이미 다른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이거 봐. 민수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었어. 아이들은 서류를 돌려가며 보았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극비라는 도장과 복잡한 숫자들을 보고는 뭔가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와, 민수 정말 대박이네.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서류를 되찾으려 했지만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을 정리하셨지만 이미 소문은 더욱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가니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삼촌과 고모,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민수야, 온 줄 몰랐네. 삼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고모, 왜 이렇게 다 오셨어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삼촌이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어요. 고모가 대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요즘 뭔가 큰일을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들까지 그런 소문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잘못된 소문이에요. 민수가 해명했지만 친척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가족인데 숨길 게 뭐 있어. 삼촌이 다가와서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서류 말이야, 잘 이용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을 텐데. 민수는 깨달았어요. 친척들이 자신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이익을 노리고 온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치료비도 없어서 걱정인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고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그 서류로 돈 벌 생각 안 하고 뭐해? 어머니 치료비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서류 좀 보여줘. 민수는 친척들의 변한 모습에 실망했어요. 평소에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서류는 이미 돌려줬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친척들은 믿지 않았어요. 복사본은 있을 거 아냐? 삼촌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뺏겼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척들은 어머니를 보고 급히 태도를 바꿨어요. 언니, 몸은 좀 어때? 고모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너희들 왜 갑자기?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요즘 대단한 일을 했다더라.
삼촌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수가 뭘 했다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그냥 잘못된 소문이에요. 하지만 친척들은 계속 민수를 압박했어요. 민수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그 서리로 협상을 잘하면. 삼촌,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 친척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래? 집에 가세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친척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지만 가면서도 계속 민수를 째려봤어요. 그날 밤 민수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집 앞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차는 여전히 있었어요. 민수가 학교에 가려고 나가자 차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꼬마야, 잠깐. 남자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가 재빨리 따라왔어요. 도망가지 마. 그냥 이야기만 하자.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 늦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교는 나중에 가도 돼.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남자가 민수의 앞을 막았습니다. 너 강 회장님 만났지? 남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이 사람들이 강도연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네. 하지만 서류는 이미 돌려드렸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 내용을 봤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다 잊어버려. 알겠어? 민수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그 얘기 하지 마. 만약에 입을 놀리면. 남자가 민수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를 위협하다니요.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민수를 놓아주고 차에 타고 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겁먹지 않으면 이건 무기가 될 수도 있어. 민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학교 친구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강도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가 원하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민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웃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빨리 와봐.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민수는 가방을 팽개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고 입에서는 또다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상태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을 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폐출혈이 심하고 즉시 대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집중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000만 원. 민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10만 원 정도였고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민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쏟아졌지만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민수는 강도연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연을 만나러 갔을 때 비서가 준 명함이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민수예요. 지난번에 서류 가져다 드린. 민수가 말하기도 전에 강도연이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제발 들어주세요. 민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강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수술비만 도와주세요. 1,000만 원만. 제가 평생 갚을게요. 1,000만 원? 강도연이 비웃었어요.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 담보도 없는 거지 새끼한테 말이야.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어요. 제발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조건이 있어. 민수는 희망을 품고 대답했어요. 네, 뭐든지 할게요. 그 서류 복사본 불에 태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평생 입 다물어. 그러면 돈을 보내줄게.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더 소중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말이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해했어? 민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좋아. 내일까지 서류 태우는 사진을 보내. 그러면 돈을 주지. 강도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서류 복사본을 꺼내봤어요. 이 종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라이터를 꺼내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의로운 일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강도연에게 보냈더니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내일 오전에 병원 계좌로 입금할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다시 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하신 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강도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무슨 돈 말이야? 강도연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요. 어제 약속하셨잖아요. 서류 태우면 1,000만 원.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강도연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녹음이라도 해뒀어? 증거라도 있어?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도연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그럼 서류는 왜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내 비밀을 아는 애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강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증거도 없으니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구하려고 마지막 희망까지 포기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죽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나와는 상관없어. 강도연이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은 왜 가진 자들만 웃는 거야. 민수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절규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중으로 수술비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민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말이에요. 강도영 같은 사람은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민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비록 증거는 사라졌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아직 그 서류의 내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강도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민수는 이제 어른들의 더러운 세계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병실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계셨고 의사들은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서류를 태우기 전에 급하게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비록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차명계좌 국민은행 마이너스 재개발 지역 마이너스 구로동 일대 토지 강제 매입 보상금 횡령. 민수가 적어둔 내용들을 다시 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강도연이 자신의 고향 마을까지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민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3년 전 갑자기 동네에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많은 이웃들이 쫓겨났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강도연의 회사가 뒤에서 조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간 김할아버지도 박 아주머니도 민수이 하나하나 기억해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강도연의 탐욕 때문이었다니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도연이 피해를 준 사람들은 민수네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서민들이 강도연의 불법 행위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민수는 조용히 병원을 나와 인근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갖고 있던 용돈을 털어 컴퓨터를 1시간 빌렸어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제보 섹션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보합니다. 제목을 쓰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13살 중학생입니다. 우연히 강도연 회장의 비밀 서류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어요. 비록 증거 서류는 태워버렸지만 민수는 기억하는 계좌번호와 재개발 지역 목록, 그리고 강도연이 자신을 협박한 일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치료비를 미끼로 속인 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보를 보낸 후
민수는 또 다른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찾아 같은 내용을 보냈고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메일을 보냈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제보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외의 소식이었어요. 민수야, 어디 갔었어? 간호사가 민수를 보고 말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 내 어머니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자신의 제보가 효과를 본 걸까요? 정말요? 어떤 단체에서요? 서민생활 지키기 시민연대라고 하던데 전화번호 여기 있어. 민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군의 상황을 들었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상대방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민수가 보낸 제보는 여러 언론사에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년의 제보로 여겨졌지만 민수가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사실과 부합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언급한 재개발 지역 목록은 정부 내부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묻혀있던 사안이었거든요. 한편 강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비서실장이 수상한 움직임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무슨 문의? 강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강도연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그 꼬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강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서류는 태워버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때 강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 강도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제보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와 재개발 지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법무팀장의 말에 강도연은 민수가 떠올랐어요. 그 자식이 설마 기억해서 다시. 강도연은 자신이 민수를 너무 쉽게 본 것을 후회했어요. 13살 아이라고 무시했는데 생각보다 영리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벌 비리 의혹 제보, 검찰 수사 착수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민수는 병원에서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머니를 구하려고 한 일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려고요. 민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록 증거는 사라졌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방아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밤늦게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주워 담은 건 쓰레기가 아니라 정이었구나.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민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검찰 수사관들이
강도연의 회사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도연은 잠옷 차림으로 수사관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강도연은 영장을 받아들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혐의로 이런 일을. 강도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재의 금고에서는 각종 계약서와 통장들이 나왔고 컴퓨터에서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병원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재벌 그룹 강도연 회장, 검찰 압수수색 실시라는 속보가 나오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민수야, 이거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어머니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뉴스에서는 강도연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한테 거지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화면 속의 강도연은 며칠 전에 오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강도연의 비자금 계좌에서 수백억 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가 기억해서 제보한 계좌번호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 계좌는 강도연 회장이 재개발 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숨기기 위해 만든 차명 계좌로 추정됩니다. 뉴스 앵커가 설명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 몰랐어요. 강도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언론에 모든 게 노출되었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강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 꼬마 자식이 분명해. 서류는 태웠다고 했는데. 강도연은 민수를 완전히 무시했던 자신을 후회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변호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강도연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뭐야, 내가? 강도연이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저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리 당당했습니다. 내 꼬마 자식이 감히. 강도연이 화를 내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이긴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진실은 제 편에 있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거지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진짜 더러운 건 회장님이었네요. 강도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13살 아이가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회장님처럼 돈이나 권력은 없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제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회장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강도연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도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 강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무너질 거라고. 강도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신이 이제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회사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도연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때 민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무너질 거라고. 차에 타면서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강도연은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강도연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어요. 서민 소년의 용기 있는 제보로 재벌 비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민수의 이야기도 소개되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를 한 것 같아서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강도연이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해. 이런 일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거든요. 강도연 같은 사람에게는 분명 많은 동조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달라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봄이 찾아왔고 구로동 골목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학교가 끝나면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녔지만 이제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안녕.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의의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은 후로 동네 사람들은 민수를 영웅처럼 대해주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손에는 여전히 재활용품을 담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봉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시민단체의 지원과 정부의 의료비 보조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민수가 유명해진 후로 여러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재활용품 팔아서 3,000원 벌었어요. 민수가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민수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기특해.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강도연의 재판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전 회장,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를 봤어요. 강도연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뉴스에서는 강도연의 현재 모습도 보여줬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도연은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초라해진 상태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하얘지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건 제 잘못이 아니죠.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어요. 석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재활용품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창피하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민수는 계속 써내려갔어요. 강 회장님 판결 소식을 들었다. 조금 복잡한 마음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고 나는 오른편에 서기로 했다. 한편 구치소에 있는 강도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좁은 감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꼬마가 강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민수에게 분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13살 아이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한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도연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자신도 민수처럼 순수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돈과 권력에만 매몰되었을까요? 돈은 지켰지만 나는 사람을 잃었다. 강도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꼬마가 가진 건 쓰레기 봉지였는데 난 그것보다도 못한 걸 쥐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민수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청소년 센터에 도착하니 여러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민수가 인사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다만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이죠.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어머니의 병, 재활용품 줍기, 강도현과의 만남,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요. 아이들은 민수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 있으면 돼요.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민수 형, 지금도 재활용품 주어요? 네, 주어요.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창피하지 않아요. 정당한 일이니까요. 강도연 아저씨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기보다는 불쌍해요.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센터를 나오는 길에 민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들 속에서 희망을 주워 담을 거야. 민수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는 길에 민수는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물상 아저씨도 민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도 수고했어.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아저씨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감사해요, 아저씨.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도 3,000원을 벌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밤이 되어 민수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다른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뿌듯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갈 것이다. 한 걸음씩 천천히. 이렇게 민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재활용품을 줍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강도현도 감옥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작은 소년이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이에요.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